안녕하세요.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은 조선 천재 시인 김삿갓 이야기를 낭독합니다. 집을 떠나 팔도강산을 내 집 삼아 방랑하는 김삿갓. 다 떨어진 헌옷에 큰 삿갓을 뒤집어 쓴 채 죽장 하나 의자에 떠드는 그 모습은 누가 봐도 거짓거림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느 누가 접근이라도 하려고 하겠습니까? 더구나 아름다운 여인들이라면 아마 얼씬도 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미인도 많고 기생도 많다는 강계에 도착한 김삿갓은 우연히도 추월이라는 아름답고 시를 잘 타는 기생을 만나서 몇 달 동안 꿈같은 시간에 빠져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김삿갓을 모시는 추월이의 사랑에서 푹 빠져 나오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김삿갓은 그곳에도 머물지 못합니다. 돈도 아름다운 여인도 명예도 그 무엇도 김삿갓을 머물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뵌 어머니를 만나기에 김삿갓은 홍성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낭독해드립니다. 몽중몽. 김삿갓은 동로강을 건너서자 홍성으로 걸음을 재촉하였다. 어머니를 돌아가시기 전에 만나 뵙고 싶기 때문이었다. 꿈을 꾸기 전까지는 어머니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던 김삿갓이었다. 영월에서 어머니에게 마지막 작별을 구하고 방랑의 길에 오른 지가 이로구로 30여 년. 그때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을 방랑의 길로 떠나보내면서 얼마나 많이 우셨을 것인가. 그 당시 김삿갓은 나라를 배반한 사람의 자손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수치스러워서 하늘을 우러러볼 수가 없었다. 그러기에 가족들과도 이별을 구하고 한평생 삿갓을 쓰고 끝없는 방랑 생활을 계속해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평소에는 가족 같은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그러나 이번만은 어머니가 꿈속에 소복 차림으로 나타나 내가 죽기 전에 너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했으므로 제 아무리 몰인정한 김삿갓도 이번만은 어머니를 찾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전에는 꿈에 나타난 일이 한 번도 없었던 어머니가 이번만은 하필이면 왜 소복을 입고 나를 만나자고 하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길하기 짝없는 꿈이었다. 소복을 입었던 것으로 봐 어쩌면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버리시고 홀령이 꿈에 찾아오셨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았다. 생각하면 불쌍하기 짝없는 어머니였다. 시집 온 지 10년도 채 되기 전에 시아버님이 역적 홍경래에게 항복을 하는 바람에 철없는 자식들을 등에 업고 황해도 곡산, 경기도 양주와 광주, 강원도 영월 등지로 줄곧 숨어 다니며 모진 고생을 겪고 온 어머니였다. 가문의 운명이 급전직하로 몰락한 데다가 남편마저 일찍 죽었건만 그래도 여자의 힘으로 가문을 다시 일으켜보려고 애써왔던 어머니였다. 김삿갓은 그러한 어머니조차 돌보지 않고 무작정 방랑의 길에 올랐던 것이다. 돌아보면 어머니의 운명은 기구하기 짝없는 파란만장의 일생이었다. 그러한 어머니가 헤어진 지 30여 년 만에 허련 꿈속에 나타나서 죽기 전에 꼭 한번 만나달라고 애걸하다시피 했으니 자식된 도리에 어찌 싫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김삿갓은 지금까지는 대의 명분에만 사로잡혀 할아버지의 잘못을 무작정 못마땅하게만 생각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50을 넘은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은 일종의 오기에 지나지 않았던 것 같았다.
어머니와 아들 사이는 어떤 이유로도 끊어버릴 수 없는 천륜이 아니었던가. 어머니의 하해 같은 애정을 배반했던 나는 천하의 폐륜아였구나. 김삿갓은 그러한 자책지감이 뼈아프게 느껴져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나마 풀이드리고자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천山만수를 넘어서 홍성으로 길을 재촉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삿갓은 발이 부르트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행군을 계속하여 강계를 떠난 지 보름 만에 홍성읍내에 당도하였다. 그러나 외가인은 어렸을 때 한 번 가보았을 뿐이어서 고암리라는 마을이 읍내에서 얼마나 먼지도 몰랐다. 여기서 고암리라는 마을이 몇 리나 됩니까? 주막에 들어앉아 막걸리로 요기를 해가며 옆에 있는 노인에게 물어보았다. 여기서 고암리는 30리가 낭낙하지요. 나는 고암리에 사는 늙은이요. 노형은 고암리에 누구를 찾아가는 길이요. 고암리에 이기론이라는 분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노인장께서는 혹시 이기론이라는 분을 아시옵니까? 김삿갓은 외삼촌의 이름을 일러주며 물어보았다. 노인은 이기론이라는 말을 듣더니 반색을 하며 말했다. 이기론이라면 얼더뿐이겠소. 나는 방성존이라는 늙은이요. 이기론은 나하고는 장기 친구라오. 노형은 이기론하고는 친척간이시오. 네, 먼 친척간입니다. 김삿갓은 숙질간이라고 말하기가 면구스러워 적당히 얼버무려 버렸다. 그러자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면 노형은 그대에게 문상을 가시는 모양이구려. 문상치고는 좀 늦으셨소이다. 김삿갓은 문상이라는 소리에 어머니가 생각나 눈앞이 아찔해왔다. 네? 문상이라뇨? 그댁에서 누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씀입니까? 노인은 그 말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노형은 그댁에 상사가 있었던 것도 모르고 오시는 길인가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댁에서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김삿갓의 음성은 자기도 모르게 떨려 나왔다. 박노인은 몹시 민망스러운 듯 잠시 머뭇거리다가 실상인즉 그댁에는 오래전부터 영월에서 누님 한 분이 와 계셨는데 며칠 전에 그분이 세상을 떠나셨다고. 장사를 치른 지가 10일밖에 안 되지요. 하고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그 말에 김삿갓은 눈앞이 캄캄해 왔다.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음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김삿갓은 눈물을 씹어삼키며 다시 이렇게 물어보았다. 그분이 어느 날 세상을 떠나셨는지 모릅니까? 가만있자. 그분이 세상을 떠나신 것은 4월 초 이튿날 새벽이었을 것이요. 김삿갓은 그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4월 초 이튿날 새벽이라면 자기가 어머니의 꿈을 꾸던 바로 그 시간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그날 밤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시면서 홀령이 되어 아들을 찾아왔던 것이 분명하였다. 김삿갓은 절망이라고나 할까 좌절감이라고나 할까 너무도 절퉁한 생각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술만 연성 토마셨다. 어머니를 만나보려던 일편단심에서 보름 동안이나 불이 나게 달려온 노력이 순식간에 수포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이었다. 어머니와 나는 이 세계에서는 다시 만날 수 없는 숙명이었더란 말인가. 너무나 야속한 운명이 원망스럽기만 하였다. 그는 진작부터 세상만 사는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부질없는 인생들은 헛되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구나 라는 말을 천리처럼 믿어보고 있기는 했지만은 설마 어머니와 자기 사이의 운명조차 그렇게도 야속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다니 이제는 외갓집을 찾아갈 경황이 없었다. 고암리에 가려거든 나하고 같이 가십시다. 나도 지금 집에 돌아가는 길이요.
옆에 있는 박노인은 남의 속도 모르고 동행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김삿갓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노인장께서는 먼저 돌아가십시오. 그대에게 상사가 있었다니까 저는 질수 좀 장난해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박노인을 따돌리기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았다. 어머니도 안 계신 외갓집에 무슨 낯으로 찾아가라 싶었던 것이다. 박노인이 나가버리자 김삿갓은 미친 사람처럼 혼자서 술을 퍼마시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술을 마셔가며 혼자 생각해보았다. 옛 글에 나무는 조용하고 싶어도 바람이 멎지 않고 자식은 봉양하고 싶어도 어버이가 기다리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더니 내가 아무리 효도를 하고 싶어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버리셨으니 이를 어찌할 것인가 싶었던 것이다. 결국은 모두가 운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 그 옛날 석가모니는 세상에 태어날 때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으로 땅을 가리키며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외쳤다고 들었다. 석가모니는 장차 중생을 제도할 존귀한 인물이었으니까 그렇게 외쳤을지 모른다. 그러나 어머니조차 세상을 떠나버려 이제는 누구한테도 의지할 곳이 없게 되어버린 김삿갓은 자기 자신의 초라한 진세를 울음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욕실밖에 없었다. 나는 이제 천상천하의 유아 고자로구나. 김삿갓은 외갓댁에는 찾아가지 않고 날마다 객주집에서 술만 마시고 있었다. 외가에 들르지 않으려거든 차라리 홍성 땅을 떠나버리는 편이 좋으련만 무엇인가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이 있는 홍성 땅을 쉽게 떠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4, 5일 후의 일이었다. 김삿갓은 어느 날 취중 문득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홍성을 떠나기 전에 어머니의 무덤이라도 한번 찾아보고 떠나자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어느 날 술 한 병 들고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 나섰다. 고암리의 공동묘지를 찾기는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묘지기에게 물어보니 묘지기가 이 길은 너희의 누님 무덤은 바로 이 무덤이라오 하고 말하며 산끝을 있는 조그만 무덤을 안내해 주었다. 아직 흙도 마르지 않은 초라한 무덤이었다. 그러나 김삿갓은 그 무덤 속에 어머니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자 서름이 북받쳐 견딜 수 없었다. 그리하여 무덤 앞에 꿇어 앉아 술을 한 잔 놓아놓고 어머니 불초고 병연이가 찾아왔습니다 하고 목을 놓아 통곡하였다. 울어도 서름은 한없이 북받쳐 올랐다. 그러나 땅을 두드리며 울어본들 대답이 있을 턱이 없는 어머니였다. 이미 유명을 달리했으니 대답이 있을 턱이 없었던 것이다. 김삿갓은 한없이 울다가 재물에 지쳐 눈물을 거두며 무덤을 향해 이렇게 녹두리를 하였다. 어머니, 불초자 병연도 언젠가는 황천으로 어머니를 꼭 찾아갈 것이옵니다. 실로 허망하기 짝 없는 느낌이었다. 문득 깨닫고 보니 어느덧 날이 저물어 산속에는 노을이 짙어오고 있었다. 산속이 어찌나 적막한지 들려오는 것이라고는 오직 바람에 불리는 소나무 소리뿐이었다. 김삿갓은 소나무 소리를 들으며 어머니의 무덤을 극히 바라보고 있다가 문득 자기도 모르게 다음과 같은 즉흥시를 한 줄 펐다. 북망산 기슭에 새로운 무덤 하나 불러도 대답이 없구나. 해는 저물어 마음이 적막한데 들려오는 것은 솔바람 소리뿐이로다. 옛날부터 사자불가부생이라는 말이 전해온다. 한 번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으니 이제는 산을 내려오는 수밖에 없었다. 알량 하나마 성묘를 마쳤으니 이제는 아무 미련도 없이 홍성 땅을 총총히 떠나버릴 생각이었던 것이다. 어머니를 뵙지 못하고 다시 방랑의 길에 오른 김삿갓의 심정은 쓸쓸하기 그지없었다. 한평생을 혼자 떠돌아다니는 방랑의 길이면서도
지금까지는 고독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산이 있고 물이 있고 숲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히 즐거웠던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천리길을 달려왔다가 어머니를 뵙지 못한 채 또다시 방랑의 길에 오르자니 이번만은 고독감을 어찌할 길이 없었던 것이다. 마음이 고독하다는 것은 누구나 의지할 사람이 그립다는 소리다. 김삿갓은 그래서 부랴부랴 어머니를 찾아왔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을 기다리지 않고 세상을 떠나버리지 않았던가. 결국 죽는 날까지 나의 유일한 친구는 오직 나의 그림자가 있을 뿐인가 보구나. 김삿갓은 산골길을 쓸쓸히 걸어가며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그림자라는 것은 광선을 받기에 따라 형태가 여러 가지로 변한다. 해를 향해 걸어오면 그림자는 뒤에서 따라오고 해를 등지고 걸어오면 그림자는 앞장서서 걸어간다. 그나 그뿐이랴. 달밤에 보면 그림자는 괴상한 형태로 나타나 보이기도 하고 어두운 밤이면 어디로 숨어버리는지 형태조차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림자라는 것은 언제든지 자기를 따라다니는 충실한 친구이면 틀림이 없었다. 그리하여 김삿갓은 길을 걸어가며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시를 한 수 읊었다. 오나가나 너는 항상 나를 따라오는데 서로가 비슷해도 네가 나는 아니로다. 달빛바다 길어지면 기괴한 꼴이 되고 한낮에 뜰에 서면 난쟁이 꼴 우습구나. 베개 베고 누우면 찾아볼 길 없다가도 등잔 뒤를 돌아보면 다시 만나게 되네. 탐탐히 사랑해도 너는 끝내 말이 없고 빛이 없는 곳에서는 종족조차 감추네. 그림자의 시를 읊으며 얼마를 걸어오느라니 커다란 강이 나왔다. 여기가 어디지요? 나룻배 뱃사공에게 물어보니 여기는 금강 곰나루로 하고 대답했다. 금강 곰나루라면 이곳은 그날 백제가 국가의 흥망을 걸고 나당 연합군과 격렬하게 싸웠던 싸움터가 아닌가. 곰나루라는 소리에 김삿갓은 불현듯 강호문의 웅진도라는 시가 머리에 떠올랐다. 강물은 아득히 바다로 흘러들고 푸른 산 그림자 속에 한 조각 배가 떴네. 남과 북, 100년 역사엔 사건도 많았건만 모래밭 갈매기는 언제나 자유롭구나. 곰나루를 건너 산길로 들어서니 사방이 괴기하기 짝이 없었다. 길은 오솔길인데 여기저기에 무덤들이 널려 있었다. 김삿갓은 그 무덤들을 보자 이 무덤들이야말로 곰나루에서 나라를 위해 싸웠던 백제 의사들의 무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중종때의 시인 김식의 산중고분이라는 시가 문득 머리에 떠올랐다. 해는 저물고 하늘은 먹장 같은데 절은 구름에 쌓여 적막하구나. 군신의 의리는 천년을 전해오건만 그들의 의로운 무덤은 어디 있는고. 이러나 저러나 인생은 부유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부지런히 걸었다. 그리하여 이날 부여에 당도한 것은 석양 무렵이었다. 부여는 백제의 도읍지인지라 부여를 처음으로 찾아오는 김삿갓은 감개가 무량하였다. 객두집에서 하룻밤 피로를 풀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 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김삿갓은 백제가 망할 때 삼천궁녀들이 꽃잎처럼 백마강에 뛰어들었다는 낙화암을 빨리 구경하고 싶어 비를 무릅쓰고 부소산에 올라가 보았다. 부소산 정상에는 사자루라는 거대한 누각이 있고 동쪽에는 호화로운 영일루가 있었다. 영일루는 일명 영일대라고 한다. 그의 날 백제의 세력이 왕성했을 당시 임금은 아침마다 영일루에 올라 동해에서 떠오르는 아침해를 맞이하며 나라의 태평을 빌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사자루는 일명 송울루라고도 하는데 그것 역시 달이 들 때면 임금이 그곳에 올라와 저 아래 백마강을 굽어보며 구군을 빌던 곳이라는 것이었다. 김삿갓은 사자루와 영일루만 보고도 백제의 구군이 한때에는 무척 융성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사자루에서 북쪽으로 잠시 걸어 내려오면 백마강의 푸른 물줄기가 한눈에 굽어 보이는 절벽이 나온다. 천야마냐한 절벽 끝에는 커다란 바위들이 한데 뭉쳐있는 곳이 있는데 그 바위가 바로 백제가 망할 때 삼천궁녀들이 강으로 뛰어든 낙화암이었다. 아리따운 삼천궁녀들이 망국의 비애를 가슴에 품고 바람에 불리는 꽃잎처럼 연달아 백마강에 뛰어들어 일시에 수중 고운이 되었다니 그 얼마나 처절한 인간 비극이었던가. 김삿갓은 낙화암 꼭대기에 올라서서 백마강 푸른 물을 굽어보며 잠시 옛날의 비극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낙화암이라는 옛날 시 한 수를 연상하였다. 백마대 텅 빈지 몇 회이던가, 낙화암에 꽃이 진지 몇 회이던가. 만약에 청산이 말할 수 있다면 백제의 천국 흥망을 물어보련만. 산천에는 변함이 없어도 인간의 흥망성쇠는 변화무쌍함을 무언중에 말해주는 좋은 시였다. 백제의 삼천궁녀들이 백마강에 뛰어든 망국의 비극을 후세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기 위해 낙화암 위에는 백화정이라는 정자를 세워놓았다. 백제가 망한 지도 1억으로 1300여 년, 삼천궁녀들이 수중 고운이 된 지 이미 1300여 년이나 지났건만 무심한 강물은 아직도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비는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데 낙화암 바위 사이에는 이름 모를 꽃들이 두세 송이 피어 있었다. 어쩌면 그 꽃들은 수중 고운이 되어버린 삼천궁녀들의 홀령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중종 때의 시인 홍춘경은 그 꽃을 보고도 비애를 금할 길이 없었던지 백화정에는 다음과 같은 시가 걸려 있었다. 나라는 망하고 산천도 옛날과 다른데 달은 몇 번이나 쳤다 기울었다 했는고, 낙화암에는 꽃도 지금 피어 있으니 그때의 비바람 아직도 못 다 불었나. 날은 저물었는데 빗속에 삼천궁녀들이 흐느껴 오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 김삿갓은 낙화암을 떠날 수가 없었다. 백제가 신라에 망했을 때에는 삼천궁녀가 수중고운이 되는 비극이 있었고, 신라가 고려에 망했을 때에는 망국애가라는 슬픈 노래가 유행했던 일이 있었다. 망국지성은 언제나 슬프고 가슴 아픈 소리다.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백성들에게는 그렇게도 슬픈 일인가 싶었다. 김삿갓은 밤늦게까지 낙화암에서 삼천궁녀들의 넋을 달래주다가 자정이 지나서야 가까운 객주집을 찾아 들어왔다. 그리하여 다음날 새벽같이 낙화암으로 다시 찾아와 보니 비는 아직도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데 부소산 일대에는 밤사이에 이름 모를 꽃들이 붉게 피어있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밤사이에 피어난 꽃을 보자 문득 예시 한 구절이 머리에 떠올랐다. 해마다 꽃은 똑같이 피어도 해마다 사람은 같지 않구나.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불현듯 서글픈 생각이 절실하여 낙화음이라는 즉흥시를 다음과 같이 읊어대었다. 새벽에 깨어보니 꽃이 온 산에 붉은데 피고 지는 일이 빗속에 이루어졌구나. 꽃은 나무에서 바위로 옮겨가건만 떨어지기 아쉬운 꽃은 바람에 시달리네. 산에서는 두견새가 울다 그치고 향기로운 창공엔 제비가 오락가락. 한때 영화는 꿈과 같은 것이라고 성터에 앉아있는 늙은이가 탄식하네.
낙화암에서 비탈길을 북쪽으로 걸어 내려오면 강물이 눈앞에 굽어 보이는 곳에 절벽을 배경으로 하고 고란사라는 절이 있다. 백제 때 창건한 절로서 본시는 고란사라고 했었는데 절 뒤에 절벽 바위 틈에 고란초가 있다고 해서 절의 이름을 숫제 고란사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고란초는 도대체 어떤 식물일까? 고란초는 난초의 일종이나 잎이 적은 기이한 난초다. 포자가 1년에 하나밖에 생겨나지 않아 번식하기가 매우 어려운 희귀한 음한 식물이라는 것이었다. 음지도 아니요 양지도 아닌 바위 틈의 습지에서만 자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고란사 뒤의 절벽에만 있다는 것이었다. 김 작가는 고란사 주지로부터 그런 설명을 듣고 그렇다면 고란사는 삼천궁녀들의 원한이 맺혀서 식물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요? 하고 우스갯소리로 말했다. 아무튼 백제가 망하고 나서부터 고란사 절벽에는 그처럼 희귀한 식물이 생겨났다는 말을 듣고 김 작가는 잠옷 착잡한 감회를 누를 길이 없었다. 고란초를 구경하고 대웅전으로 돌아오려니 고란사 바람벽에는 누군가가 이런 시를 써놓았다. 바람찬 다락에 홀로 앉아있노라. 용은 망했어도 강물은 여전하니 낙화암에 꽃이 진 지 몇 해이던가. 고란사에서 백마강을 굽어보면 강가슬개 조룡대라는 바위가 하나 물 위에 솟아나와 있다. 그 바위에는 백제가 망하던 때의 슬픈 전설이 얽혀 있었다. 당나라 대장 소정방이가 백제를 치려고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금강을 건너오는데 때마침 바람이 모질게 불어 강을 건널 수가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강가에 있는 노인에게 풍랑이 왜 이다지 더 심하냐고 물었더니 그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었다. 백제의 선왕인 무왕께서 나라를 구하시고자 물속에서 용으로 변해 조화를 부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왕은 생전에 어떤 물건을 가장 좋아했느냐? 무왕께서는 생전에 무엇보다도 당신이 타고 다니시는 백마를 가장 사랑하셨습니다. 그러자 소정방은 백마 한 피를 구해다가 그것을 미끼로 삼아 낚시질을 했더니 물속에서 커다란 용 한 마리가 낚시에 물려나왔다. 풍랑이 그제야 뭐죠. 소정방은 강을 무사히 건너와 백제를 멸망시킬 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때부터 그 바위를 조룡대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금강의 무명지리에 지나지 않았던 그 강을 그때부터는 백마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대웅전을 참배하고 조룡대로 내려오려니 법당벼락 밑에 천흥선수라는 스님이 이런 시를 써놓았다. 가을꽃 생각만아 강을 향해 피었는데 천년 흥랑 속에 나그네가 찾아왔소. 낙화암 근방엔 오직 절이 하나 있을 뿐 석양의 외로운 중이 조룡대를 지나오. 제 아무리 도승도 낙화암과 조룡대를 지날 때에는 결코 무심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었다. 조룡대 옆에는 나룻배가 한 척 더 있었다. 내가 배가 몹시 고픈데 이 근방 어딘가에 주막이 없을까요? 뱃사공에게 물어보니 뱃사공은 나룻배를 가까이 대며 말했다. 어서 타시지요. 이 배를 타고 낙화암 절벽 밑을 감돌아 가면 구두레라는 나루터가 나오지요. 거기만 가면 기생퇴물이 경영하는 몽중몽이라는 주막이 있다오. 주막 이름이 몽중몽이라. 그거 참 이름부터가 멋이 있는 주막이구려. 나를 구두레 나루터까지만 데려다 주시오. 백마강 물 위에 둥실 떠서 낙화암을 돌아다 보니 고란사는 물 안개 속에 잠겨 아슬하게 보였다. 그리하여 김삿갓은 자기도 모르게 홍양어의 주중 망고란사라는 시가 머리에 떠올랐다. 비는 나룻배에 부슬부슬 내리고
백제의 왕기는 연기 속에 사라졌네. 슬프다. 1000년 동안 질탕하게 놀던 곳, 희미한 등불 아래 중은 졸고 있네. 시인이면 누구도 부여에 와서 백제만국의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던지 정조 때의 시인 이명환도 백마강변에서 이런 시를 읊은 일이 있었다. 고대는 어디 있고 누각은 어디 있나. 산은 저무는데 물은 서쪽으로 흘러가네. 낙화암에 꽃은 지고 조룡대 용은 기우. 고대는 어디 있고 누각은 어디였나. 산은 저무는데 물은 서쪽으로 흘러가네. 낙화암에 꽃은 지고 조령대 용은 가고. 부질없는 인간, 시름 언제나 없어질고. 그리고 또 선조 때의 시인 김시인은 백제 회고라는 다음과 같은 시를 읊었다. 강 위에 해는 지고 물결은 잔잔한데 한가락 피리소리 흥망을 말하는 듯 기막힌 가을 경치 배 가득 싣고 가서 원한설인 백제 성터 조상이나 해줄까. 부여는 어디를 가도 슬픈 감회뿐이었다. 이윽고 나룻배가 구들의 나루터에 도착하자 김삿갓은 몽중몽이라는 술집을 찾아 나섰다. 기생퇴물이 경영한다는 몽중몽이라는 술집은 노인산 기슭에 있었다. 뜰에는 조그만 연못이 있고 주위에는 복숭아 나무도 몇 그루 있어서 제법 야취가 풍기는 술집이었다. 40 가까이 되어 보이는 주모는 성품이 서글서글한 편이어서 김삿갓에게 술을 따라주며 다음과 같은 익사를 부렸다. 옛날부터 못난 색시가 달밤에 삿갓을 쓰고 다닌다는 속담이 있는데 손님은 멀쩡하신 양반이 하필이면 왜 삿갓을 쓰고 다니시오? 김삿갓은 술을 마셔가며 주모를 이렇게 나무라 주었다. 이 사람아, 이 삿갓은 내게는 둘도 없는 소중한 물건이네. 남의 삿갓을 함부로 깔보지 말게. 아따, 다 잊은 삿갓이 소중하기는 뭐가 소중하다고 그러시오. 모르는 소리 그만하게. 이 삿갓은 오늘처럼 비가 올 때에는 도령의 구실을 하고 햇볕에서는 광수를 막아주는 차양구실을 하고 길에서 보기 싫은 인간을 만났을 때에는 눈을 가리는 가리개구실을 해주고. 술을 마셔가며 삿갓의 효용성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려고 하니까 주모는 손을 휘휘내젓는다. 그만했으면 잘 알았어요. 삿갓 자랑은 그만하고 어서 술이나 드세요. 자네가 아무리 듣기 싫어해도 이 삿갓이 소중한 이유를 하나만 더 말해야겠네. 그처럼 소중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면 하나만 더 들어보기로 하지요. 내가 이 삿갓을 쓰고 다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가 있네. 오늘처럼 돈이 떨어져 공짜 술을 마시고 도망갈 때에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이 삿갓이란 말일세. 무전 취식을 한 뒤에 삿갓을 깊숙이 늘러쓰고 도망을 가면 얼굴이 가려져서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단 말일세. 김삿갓이 엉뚱한 농담을 늘어놓는 바람에 방 안에는 한바탕 웃음판이 벌어졌다. 주모는 웃으면서 한마디 받아넘긴다. 제가 사람 하나만은 제법 잘 알아본답니다. 손님은 결코 무전 취식하실 분은 아니에요. 몸에서 풍겨나는 향취가 다른걸요. 모르는 소리 그만하게. 유전강산의 다호걸이여 무전천지의 무영웅이라고 무전 취식을 하는 인종이 따로 있는 줄 아는가? 손님이 정말로 돈이 없으시다면 제가 얼마든지 대접할 테니 안심하고 드세요. 그거 참 고마운 말일세 그려. 그건 그렇고 자네 집 모코가 몽중몽인 모양인데 그 이름은 누가 준 이름인가? 김삿갓은 아까부터 궁금하던 일을 기어코 물어보았다. 몽중몽이라는 이름은 제가 직접 지은 이름이랍니다. 주모는 정색을 하고 대답했다. 몽중몽이라는
몽중몽이라는 이름을 자네가 직접 지은 이름이라고? 그렇다면 자네는 학식이 대단한 모양이지 그려?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몽중몽이라는 말은 몽중전몽이라는 말의 준말이 아닌가? 몽중전몽이라는 말은 꿈속에서 꿈을 춰보는 또 하나의 꿈을 꾸고 있다는 말이라네. 몽중전몽이라는 말에는 아주 흥미있는 유래가 있다네. 김 작가씨 그렇게 말하자 주모는 술상 앞으로 바싹 다가앉으며 애원하듯 말했다. 저는 그런 유래가 있는 말인 줄은 모르고 내 멋대로 몽중몽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옛날에 무슨 유래가 있었다면 저도 꼭 알고 있어야 할 게 아니옵니까? 자네가 꼭 알고 싶다면 말해 줌세. 옛날에 왕적이라는 시인이 길을 가다 보니 길가에 몽중몽이라는 술집이 있었네. 그러나 왕적은 술집에는 들르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렸어. 조금 후에 나무 그늘에서 낮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꿈에 점을 쳐보았더니 몽중몽이라는 술집에 꼭 들으라는 점괘가 나왔다는 것이야. 그래서 꿈에서 깨어난 왕적은 몽중몽이라는 술집을 다시 찾아오면서 이런 시를 지었다네. 꿈속에서 꿈을 점쳐보는 꿈을 꾸고 그 술집을 다시 찾아오너라. 꿈속에서 꿈을 점쳐보고 그 술집을 다시 찾아온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인가. 주모도 고개를 끄덕이며 감동했다. 옛날에도 우리처럼 몽중몽이라는 술집이 있었던 모양이군요. 제가 우리 집 이름을 몽중몽이라고 지은 데는 근거가 노상 없지는 않아요. 자네는 어떤 연유로 그런 이름을 지었는가? 이왕이면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세 그려. 그러자 주모는 경연쩍은 얼굴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지금부터 15, 16년 전 주모가 연월이라는 이름으로 아직도 기생노릇을 하고 있을 때의 일이었다. 그 당시 연월에게는 그녀를 짝사랑하는 70개 부자 노인 한 사람이 있었다. 물론 연월은 눈도 거들떠보지 않는 늙은이였다. 그런데 그 늙은이가 어느 날 밤 꿈속에 나타나더니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상마같이 졸라대는 것이 아닌가. 연월은 거절을 하다 못해 몸을 허락해버렸다. 잠시 후 잠에서 깨어보니 그것은 꿈이 아닌가. 그러나 꿈속에서나마 몸을 허락했던 것은 사실이기에 연월은 그날로 그 부자 늙은이를 일부러 찾아가 스스로 자진하여 몸을 허락하고 말았다. 꿈속의 일이나마 신의를 꼭 지키고 싶었던 것이다. 꿈이 인연이 되어 연월은 노인에게서 많은 돈을 받아 술집을 시작하게 되었기에 술집 이름을 아예 몽중몽으로 했다는 것이었다. 자네한테 술집 미천을 대주었다는 그 노인은 아직도 생존에 계신가? 주모는 얼굴에 슬픈 빛을 띠며 대답한다. 그 어른은 5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나버리셨답니다. 뭐야? 5년 전에 세상을 이미 떠나셨다고? 돈을 줘 술집까지 차리게 했다면 그 노인과 자네는 보통 사이가 아니지 않는가? 그 노인이 돌아가셨을 때 자네는 상이나 입어드렸는가? 그야 물론이죠. 그 어른은 양기가 워낙 신통치 않으셔서 우리가 육체관계를 가진 것은 단 한 번뿐이었죠. 그렇지만 제게는 바깥 어른이나 다름없는 어른이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뒤에는 3년생을 치르느라고 저는 술장사도 하지 않았답니다. 화류계 여성으로서 있으면서 노인에 대한 은혜와 의리를 생각해 3년 동안이나 절기를 지켜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지금 세상에 자네처럼 의리와 은공을 제대로 지킬 줄 아는 여인이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걸.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서로 간의 신의를 소중하게 여기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옛글에 사내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여인은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을 위해 얼굴을 가꾼다는 말이 있지 않아요? 김 작가는 그 말을 읽고 또 한 번 놀랐다. 지금 자네가 한 말은 예양전에 나오는 말인데 자네는 그런 책도 읽었는가?
저는 그런 책은 읽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기생질을 오래 하다 보니 귀동냥으로는 못 들어본 말이 없답니다. 기생 노릇을 오래 했다면 돈도 많이 벌었겠군 그래. 저는 돈에 대해서는 별로 욕심이 없어요. 사람은 죽고 나면 그만인데 무슨 돈이 많이 필요합니까? 자네는 금과 옥조 같은 말만 하고 있군 그려. 백낙천의 시에 이런 말이 있네. 죽은 뒤에 돈을 하늘까지 쌓아보아도 살아생전에 술 한 잔만도 못하니라. 그러나 그처럼 간단한 진리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 그렇게도 어리석은 것이 인생이 아니겠어요? 그러기에 옛글에 미자 불문로, 즉 길을 잃어버린 자가 어리석게도 길을 물어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뜻의 말이 있지 않아요? 한다는 소리가 모두 도에 통한 소리뿐이다. 여보게, 이런 시골서 자네같이 도통한 여인을 만날 줄은 정말 몰랐네. 기분이 매우 좋으니 오늘은 술을 마음껏 마시기로 하세. 세상은 금삼척이요 인성은 주일배라는 말이 있지 아니합니까? 저 역시 멋진 풍류나마를 만나 여간 기쁘지 않아요. 둘이 함께 마음껏 취해보십시다. 그리고 주모는 술상을 새려 차려오는 것이었다. 김삿갓은 본시 두 줄을 불사하는 호주가였다. 주모 여놀이도 술에는 강호인지 아무리 마셔도 끄떡도 하지 않았다. 여자로서 자네같이 술이 센 사람은 처음 보았네. 술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따라 주량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옵니까? 미운 사람을 상대하려면 첫 잔부터 역겨운 것이옵니다. 나 같은 걸객이 백마강 나루토에서 자네 같은 미인과 더불어 이렇게도 호흡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 이것도 전생부터의 인연일걸세. 가는 술잔에 정이 오고 오는 술잔에 정이 가서 방 안의 치웅이 점점 도도해왔다. 활짝 열려있는 방문으로 밖을 내다보니 무심한 강물은 유유히 흘러가고 있는데 풀밭에서는 누렁 송아지가 풀을 뜯다 말고 허공을 향하여 엄마 하고 엄마를 부른다. 취기가 몽롱한 김삿갓의 눈에는 그러한 저는 풍경이 아름답기 그지없어 보였다. 더구나 강의 이름은 백마인데 송아지의 빛깔은 누런 것이 무척 대조적이어서 김삿갓은 무심 중에 백마강에서 누렁 송아지가 울고 있네 하고 한마디 씹으려 대었다. 그러자 주모도 맞은편 노인산에서 소년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노인산 밑으로 소년이 걸어가오 하고 대뜸 배를 놓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이 백과 황을 대조적으로 표현한 데 대해서 주모는 노자와 소자를 대조적으로 표현해 놓았던 것이다. 김삿갓은 주모의 절묘한 화답에 크게 감동되었다. 본인 말로는 책은 많이 읽지 못하고 술자리에서 귀동냥만 많이 했을 뿐이라고 했지만은 화답을 응고 첩대로 멋지게 하는 것을 보니 시제가 비범한 것은 분명해 보였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뜰에 있는 연못을 내다보며 연못 속의 연꽃은 물이 깊어 보이지 않네 하고 또 한 구절 씹으려 보았다. 그러자 주모는 즉석에서 복사나무를 내다보며 뜰에 있는 복사꽃은 웃어도 소리가 없소 하고 또다시 멋들어진 대를 놓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이 부용꽃이라고 말한 데 대해 주모는 복사꽃으로 대를 놓았고 물이 깊어 보이지 않는다는 말에 대해서는 웃어도 소리가 없다고 대를 놓았으니 모두가 격에 올리는 대꾸였던 것이다. 여보게, 자네는 술보다 시를 더 잘하네 그려? 마음이 통하면 누구나 시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옵니까? 그 대답이 더욱 멋있었다. 김삿갓은 술을 마셔가며 연월에게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였다. 여자가 시를 잘 지으려면 자네처럼 이름에 월자가 들어있어야 하는 모양이지.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시를 잘 짓는 기생에 옛날에는 개성기생,
명월이가 있었고 평양기생 개월이가 있지 않았는가. 게다가 얼마 전에는 강계에서 시를 잘 짓는 추월이라는 기생을 만난 일이 있었는데 지금 자네도 연월이라는 이름으로 시를 잘 짓고 있으니 이름자에 달월자가 들어있는 기생은 시를 잘 짓는다고 봐야 할 게 아닌가. 아이, 선생님도 명월과 개월은 소문난 시인이었죠. 저 같은 게 어찌 감히 그들 속에 낄 수 있겠습니까? 강계에서는 추월이라는 기생을 만나셨던 모양이죠. 그 여인도 시제가 보통이 아니었네. 김 작가는 그렇게 대답하며 잠시 지난날이 추억에 잠겼다. 추월은 잊을 수 없는 여성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만약 어머니의 꿈을 꾸지 않았다면 김 작가는 지금도 추월의 집에 머물러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서 술을 따라주고 있는 연월도 결코 흔히 볼 수 있는 여인은 아니었다. 어느덧 밤이 깊어 어디선가 새벽 종소리가 은은히 들려오고 있었다. 연월은 종소리를 듣자 김 작가에게 은밀한 시선을 보내며 강계에서는 언제 떠나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김 작가는 대답 대신에 정초에 집을 떠났는데 어느새 3월이 되었네 하고 시한수를 읊어 대답해 주었다. 연월은 그 소리를 듣더니 즉석에서 다음과 같은 화답을 보냈다. 손님을 초저녁에 만났는데 어느새 삼경이요. 김 작가는 연월의 화답에 마음이 몹시 동요되었다. 그리하여 이 밤의 흥겨움을 무엇에 비기리요? 하고 유혹의 시를 한마디 던졌더니 연월은 대뜸 이렇게 화답하는 것이 아닌가. 차오산에 떠있는 달이 한창 밝으옵니다. 그 화답에는 김 작가의 유혹을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었음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래야 김 작가씨 마지막 술잔을 들며 이제 술은 그만하고 잠이나 잘까 하고 말하자 연월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금침을 준비하겠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옵소서 하고 속삭이는 것이었다. 그야말로 이심전심이었던 것이다. 김 작가는 돈도 권세도 없는 따분한 신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오는 까닭에 어디를 가나 여자들은 대환영이었다. 마음속에 추의 사심도 웃음을 알고 여자들은 안심하고 접근해왔던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연복가라고 부른다. 김 작가는 연복이 많은 덕택에 오랫동안 방랑 생활을 계속해오면서 여자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왔었다. 특히 시를 좋아하고 음료를 숭상하는 놀이장화의 여성들은 김 작가를 각별히 좋아하였다. 무사내들의 멸시와 탐욕에 시달려야 하는 그들에게는 김 작가처럼 허심탄회한 남성이 한없이 매력적이었던 것이다. 강계의 명기 추월도 그래서 김 작가를 좋아하였고 부여의 몽중몽의 주모 연월이기도 김 작가를 좋아한 것은 그 때문이었던 것이다. 연월은 한 번 관계를 맺고 나자 김 작가를 더없이 좋아하였다. 돈은 한 푼도 필요치 않으니 얼마든지 오래만 있어달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돈보다도 참된 인정이 그리웠던 것이다. 그러나 김 작가는 누구에게나 오랫동안 폐해를 끼칠 생각은 꿈에도 없었다. 정사원수라는 말이 있듯이 애정과 원한은 서로 엇갈려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에 끌려 오래 머물다 보면 그 애정이 모르는 사이에 원한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이었다. 그러기에 옛말에 즐거움을 끝까지 누릴 생각은 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던가. 몽중몽에서 오류기를 편히 쉬고 난 김 작가는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행장을 차리고 나섰다. 연월은 김 작가의 마음을 대뜸 알아본 듯 서글픈 얼굴로 물었다. 저희 집을 떠나려고 하시옵니까? 불편하신 일이 많으셨던 모양이지요? 무슨 소리? 만나고 헤어지는 데는 때가 있는 법이네. 이 이상 오래 머물다 가는 자네를 괴롭힐 뿐이야. 적당한 때에 떠나려는 것일세.
언젠가는 이별의 날이 있을 줄은 알았으므로 굳이 붙잡지는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어디로 가시려는 길이옵니까? 내가 언제는 행방을 정해놓고 다니는 사람이던가. 나루토에 나가 강을 건너놓고 보기로 하겠네. 그러면 저도 나루토까지 전송을 나가겠습니다. 주모는 옷을 갈아입고 나루토로 따라 나오며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루토라는 곳은 이별이 많은 곳인가 봅니다. 나루토란 곳이 많은 배들이 오고 가는 곳인지라 이별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김작갓은 거기까지 말하다가 문득 연원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 참, 내가 오늘 떠나려는 나루토의 이름을 뭐라고 했지? 두 사람은 어느덧 나루토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나룻배는 보이지 않았다. 연월은 모래사장에서 나룻배를 기다리며 김작갓의 질문에 대답했다. 이 지방에서는 이 나루토를 구두레 나루라고 부르옵니다. 구두레 나루의 구두레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구두레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저도 모르옵니다. 그러나 백제가 망하게 되자 백제 왕국의 수많은 왕족들이 배를 타고 일본으로 망명을 떠난 곳이 바로 이 구두레 나루였다는 것을 보면은 이 나루는 옛날부터 구두레라고 불러왔던 것이 확실하옵니다. 김작갓은 그 말을 듣고 눈을 커다랗게 뜨며 놀랐다. 뭐야? 백제가 망할 때 수많은 왕족들이 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간 곳이 바로 이 나루토였다고? 여보게 그게 사실인가?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백제를 구다라라고 부른다고 들었습니다. 구다라라는 말은 구두레라는 말의 와전인 것만 보아도 백제 왕족들이 구두레 나루인 이곳에서 일본으로 떠나간 것만은 틀림이 없지 않사옵니까? 일본 사람들이 백제를 구다라라고 부르는 것은 구두레라는 말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김작갓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었다. 여보게, 구다라라는 말이 구두레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라고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던가? 이 지방에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이옵니다. 그리고 연월은 다음과 같은 설명까지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이었다. 즉 백제 왕족들은 일본으로 망명을 가기는 했으나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았다. 일본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이냐고 물어보자 백제 사람들은 구두레에서 왔노라고 대답을 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구두레가 나라 이름인 줄 알고 그때부터 구두레를 일본식 발음으로 구다라라고 부르게 된 것이 백제를 뜻하는 말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었다. 얼마든지 수긍이 가는 이야기여서 김작갓은 고개를 무겁게 끄덕이며 나라가 망하고 보니 나라의 이름조차 엉뚱하게 변해버렸군 그래 하고 정말 처량한 심정이었다. 부귀와 영화를 한몸에 누리던 백제 왕족들이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하는 바람에 남부여대하고 해로말리 밖으로 망명을 떠날 때의 그들의 비통이 과연 어떠했을까 생각할수록 처량한 심정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머리를 들어 강물을 바라보니 무심한 강물은 넓고도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저기 떠있는 낚싯배에서는 구성진 노랫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강물은 거울처럼 맑고 언덕에는 풀이 무성한데 물 위에는 갈매기조차 호를 날고 있어 눈앞의 풍경은 그대로가 한 폭의 그림이었던 것이다. 김작갓은 눈앞의 아름다운 풍경을 그윽히 바라보다가 문득 연월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게, 눈앞의 강상 풍경이 그림처럼 아름다워 문득 홍원의 시가 머리에 떠오르네 그려. 그 시를 한번 읽어볼 테니 들어보게나. 그리고 다음과 같은 시를 읊었다. 모래밭은 눈인 양 푸른 강을 굽이 돌고 갈매기 호를 날아 오고 가고 하노나 지나가는 조각배 노랫소리 들려오니 가벼운 바람에 꽃물결이 일어나네. 그러자 연월은 즉석에서 이렇게 대를 놓았다. 금강을 도리한 시에는 이런 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강언덕 좌우에는 당초가 무성하여 봄빛은 눈에 가득 나그네 맘 애달퍼라.
조각배에 비껴 타고 옛 자취 찾으려니 청사는 말이 없고 새만 홀로 우짓노라. 비록 귀동냥으로 얻어들었다고는 하지만은 연월의 시심도 보통은 아니었다. 아무리 기다려도 나룻배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때마침 포구에서는 짐을 가득 실은 커다란 범선한 척이 먼 길을 떠나려고 닻을 올리고 있었다. 여보시오, 그 배가 어디로 가는 배지요? 김삿갓이 가까이 다가와 큰 소리로 물으니 뱃사공이 이 배는 곡식실로 강경포로 가는 대로 하고 대답하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그 말을 듣자 불현듯 자기도 강경포까지 배를 타고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여보시오, 그러면 강경포까지 나도 좀 같이 갈 수 없겠소? 그러시구려. 이런 기회에 돈 안 들이고 적선이나 한번 해보기로 하지요. 김삿갓은 동행에 더 좋다는 승낙을 받고 나자 연호를 보고 나는 저 배를 타고 강경포로 갈 생각이니 자네는 어서 들어가 보게. 자네한테는 신세가 너무도 많았네. 하고 작별 인사를 구하기가 무섭게 배에 올랐다. 연월은 눈물을 씹어 삼키며 어디를 가시거나 부디 몸 평안하시옵소서 하고 허리를 굽혀 보이며 입속말로 중얼거릴 뿐이었다. 누구하고든지 항상 이별을 거듭하며 살아가야 하는 김삿갓은 타고난 운명이었던 것이다.